오늘은 제프 호킨스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일단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신경과학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버논 마운트캐슬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천개의 뇌를 참고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는 인간 지능의 근원을 탐구하면서 뇌 중심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고 특히 심피질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는 진화의 초창기부터 움직임과 관련된 뇌, 호흡과 소화와 관련된 뇌 등이 순차적으로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진화하였고 마지막으로 발달된 심피질이 인간 지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뇌의 가장 바깥에 넓게 펼쳐진 심피질은 영역별로 담당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작동 원리는 그 영역을 불문하고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즉 심피질의 모든 영역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며 단지 그것이 눈과 연결되느냐, 귀와 연결되느냐 등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질 뿐입니다. 특정 기관으로의 연결과 기능의 형성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만약 후천적으로 심피질이 다른 기관과 연결되면 그 심피질 영역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프 호킨스의 주요한 주장인데요. 심피질의 알고리즘이 피질 기둥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피질에는 약 15만 개의 피질 기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질 기둥은 다시 수백 개의 소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둥 안에는 100개 남짓의 신경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질 기둥의 알고리즘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할까요? 제프 호킨스는 우선 심피질이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식으로 지능을 구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운동을 통해 변화하는 감각을 확인함으로써 학습하게 됩니다. 물론 운동하지 않을 때에도 세계는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하는 세계를 통해 모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의 학습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형성된 모형을 바탕으로 다시 세계를 향한 예측을 생성한다. 이것이 피질 기둥의 알고리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심피질은 기준틀을 통해 지식을 저장하고 모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준틀은 세계에 대해서 가로 세로의 격자선을 긋고 사물의 위치를 잡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에서 신촌을 거쳐 홍대 입구로 걸어간다고 치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지면서 위치에 대한 감을 잡게 됩니다. 더불어 신촌역에는 홍익문고가 존재한다라는 구체적인 감각 정보도 처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 정보가 없다면 뇌 안에는 A2, D3 같은 위치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그 위치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홍대 입구역에서 홍익문고를 잘못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틀의 격자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격자세포이며 그 격자선들이 만들어내는 그 좌표 안에 특정 위치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장수세포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북 방면의 홍대 입구역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정위세포입니다. 요컨대 피질 기둥 안에 존재하는 격자세포, 장수세포, 정위세포 등이 있어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쌓고 모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격자세포, 장소세포, 정위세포는 사실 심피질, 즉 새로운 뇌뿐만 아니라 오래된 뇌에도 존재하는 세포들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 네오가 피질이나 해마 등에 존재하는 격자세포, 장소세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심피질에도 그러한 세포들에 대응하는 세포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제프 호킨스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오래된 뇌의 세포들은 한 물체, 주로 환경 속에서 나의 몸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이 심피질에는 흡사 오래된 뇌를 아주 조그맣게 축소하여 다시 대량으로 복제한 것만 같은 신경회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 호킨스의 표현으로는 15만 개의 피질 기둥 안에 이 신경회로들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회로들의 역할은 나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사물들에 대한 세계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비교하여 피질 기둥의 수가 너무 많은 듯 합니다. 제프 호킨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질 기둥들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물들에 대하여 기준틀을 적용하여 지식을 저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질 기둥들은 DNA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들까지도
기준틀을 이용하여 지식으로 저장합니다. DNA의 모양과 형태를 3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정신적 틀 안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도덕, 윤리, 민주주의와 같은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도 기준틀을 이용하여 지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추상성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제프 호킨스도 약간 불충분하게 설명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제가 이해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독재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독재의 맞은편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위치에 대한 감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사고가 유추라고 주장하는 더글러스 호프스테터의 말을 떠올려 보면 결국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을 닷줄 삼아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틀 이론이 적용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사고가 구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과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세계 내 사물들과 머릿속 개념들은 모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들 간에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일종의 좌표로 표시될 수 있고 이 좌표를 바로 기준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언어에서 단어는 구를 이루고 구는 문장을 이룹니다. 언어는 체계적이며 체계는 다차원의 좌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의 경우 덧셈, 곱셈 등의 연산자들은 좌표상에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논리적 추론 또한 부분과 부분을 조합하여 논리적 규칙에 의거하여 결론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신피질에는 수많은 피질 기둥들이 존재하며 한 대상에 대해서도 수천 개의 모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대상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의 모형을 적용하여 지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프 호킨스는 이 과정을 투표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질 기둥들이 투표를 해서 합의된 내용이 지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개한 스타니슬라스 드헨의 주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많은 병렬 처리 과정에서 가치평가를 통해 주위의 관심을 받은 정보가 방송을 통해 공유되어 의식에 떠오르는 과정 말이죠. 다만 1000개의 뇌 이론은 그 하나의 선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듯합니다. 바로 피질 기둥들 간의 투표를 통해서 말이죠. 많은 피질 기둥들이 사물에 관한 동일한 가설을 지지할 때 그 가설이 채택되어 그 사물에 대한 지각 경험이 단독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제프 호킨스는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챗GPT의 본격적인 성취를 경험하기 이전에 쓰인 원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추측컨대 그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지능이 세계 속에서 행동하면서 입력된 감각을 모형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탐험하지 못하는 존재는 제대로 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없고 지능도 구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그것에 대한 이름 붙이기는 현재의 인공지능도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사물이 어떻게 만져지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정보, 그 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물 그 자체, 즉 사물성에 관한 온갖 정보, 그리고 인간이 사물과 관계 맺는 방식인 도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AGI를 구현하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은 세계 내에서 활동하고 탐험하는 몸의 구현입니다. 모든 지식을 앉아서 습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려져 있는 지식은 몸을 움직여서 습득해야 합니다. 몸을 갖고 세계를 탐험하면서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연구는 로봇공학의 축적된 지식들과 필연적으로 조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로봇공학이 만들어준 몸을 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감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피질 기둥 안에서 격자세포들이 기준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공지능 또한 획득된 정보의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적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준틀을 일부 구현하는 시스템들은 있으나 진정한 기준틀은 세계 내 사물들뿐만 아니라 정신 속 개념들을 비롯하여 한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극도의 유연성을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 제프 호킨스는 지능의 구현에 몸이 필요하고 몸의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화는 몸과 뇌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체화된 인지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몸은 그저 뇌가 사고하기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뇌조차도 굳이 여러 단점과 한계를 갖고 있는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작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프 호킨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1000개의 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식과 지능을 유전자와 생물학보다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당부했고, 따라서 우리의 생물학적 뇌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장소를 벗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능과 지식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한 후손의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했고, 이 후손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후손과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